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이야기다. 당시 내가 살았던 곳은 C라는 이름의 마을이었다. 그해 T라는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다. 무척 밝고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그리고 T는 영감이 강하다 못해 신비롭게까지 느껴질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당시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군지 알 만큼 당시 지역에서는 유명한 아이였다. 난 T와 같은 반이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나름 머리가 굵었다고 그런 이야기는 잘 믿지 않게 되는 법이다. 나뿐만 아니라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다 거짓말 취급을 하자 그러자 T는 그럼 보여줄게. 이러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난 왠지 무서워서 따라가진 않았지만 다음날 우리 반은 대소동이 일어났다. 전날 T는 집으로 가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온 후 3장의 사진을 찍어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그리고 3장 모두 누가 봐도 알 정도로 확실하게 귀신이 찍혀있던 것이다. 지금도 선명히 그 사진들이 떠오른다. 한 장에는 나무 옆에 서서 고개를 푹 수그린 중년 남자가, 다른 한 장에는 얼굴이 흐물흐물해진 갑옷 차림의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뭔가 소리치고 있는 듯한 얼굴이 사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무리 의심하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확실한 물증을 보고서도 의심할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T는 남자아이들 사이에선 인기인이 되었지만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꺼림칙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물론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무섭다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녀석들도 꽤 있었지만, 하지만 T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정말로 건강하고 잘 웃는 밝은 아이였다. 솔직히 나도 그 무렵에는 T를 좋아하고 있었다. T는 마을 변두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그 집 반경 100m에는 다른 집은 한 채도 없는 것이다. 어느 날 T와 친하던 남자아이 한 명이 너 왜 그런 곳에 사는 거야? 그렇게 물었다. 그러자 T는 아, 엄마가 여기 안 살면 나쁜 일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T의 엄마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무렵 우리 집은 월세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모은 덕에 집을 지을 계획이 잡혀서 땅을 찾고 있을 그 무렵이었다. 난 초등학생답게 그저 T의 집 근처에 살고 싶단 생각에 엄마에게 엄마, 마을 변두리에 공터 되게 많아. 그렇게 슬쩍 말해서 T의 집 근처에서 집을 짓게 할 그런 계획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땅에 관해 알아보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T의 집 근처는 죄다 현에서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의 문의에 봐도 그 땅은 팔 생각이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현에서 보유한 땅에 T의 집 한 채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 무렵에는 안 된단 말에 그저 낙심하고 말 뿐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기묘한 일이다. 이 일을 다음날 T에게 이야기했더니 T는 웃으면서 그거야, 그렇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런 곳에 살겠다는 생각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뭔가 있단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게 나중에 그렇게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내가 말을 꺼낸 걸 계기로 T를 좋아하던 남자아이들이 다들 몰려서 T네 집에 놀러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그러자 T는 평상시와는 다른 냉정한 얼굴로 위험하니까 절대 안 돼. 그렇게 거절했다. 하지만 날 포함해
어떻게든 티네 집에 가보고 싶단 남자아이들이 있었기에 우린 마음대로 티네 집에 찾아가기로 결정했고 방과 후 다같이 티네 집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티네 집을 중심으로 크게 철조망이 둘러쳐져서 티네 집으로 통하는 길 외엔 모든 길이 막혀있단 것이다. 몰래 티네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린 길로 가지 않고 철조망을 넘어 타고 티네 집 뒤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땅바닥은 흙에 자갈들이 잔뜩 섞인 것 같아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대략 철조망과 티네 집 중간 정도까지 갔을 때 같이 왔던 남자아이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듯 날 포함해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다들 혼신의 힘을 다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철조망을 넘어 학교까지 도망쳤다. 겨우 숨을 고른 후 가장 먼저 도망쳤던 녀석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녀석의 말에 따르면 새까만 안개 같은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안개 같은 걸 본 건 그 녀석 한 명뿐이었지만 그놈은 우리 중 가장 공부도 잘하고 이유 없이 거짓말할 그런 녀석도 아니었다. 애시당초 티가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뭔가 위험할 거란 인식은 다들 하고 있었고 그렇게 다음날 우린 학교에서 티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보다 먼저 티가 잔뜩 화가 나서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무슨 짓 한 거야? 처음으로 본 티의 환한 얼굴이었다. 그 후 티의 말에 의해 우린 수업을 받지 않고 티네 집으로 향해 끌려갔다. 철조망에서 대략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춘 뒤 티는 우리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 여자 한 명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그 여자는 티네 엄마였다. 그 여자는 우릴 보자마자 정말 미안해. 괜찮을 거야. 이러며 왠지 불안해지는 말을 한다. 우린 티의 엄마와 함께 티네 집으로 향했다. 그 집 벽에는 부적 같은 타원형 종이가 잔뜩 붙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흰옷을 입은 티가 정좌를 하고 앉아있다. 티네 엄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 힘을 다해 티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너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알고 있니? 잔뜩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 것이다. 티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엄마에게 잘못했다고만 울면서 사과를 하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사과를 해. 그렇게 티의 엄마가 말을 했고 티는 우리들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면서 그렇게 사과를 했다. 우리는 어린 나이인데다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깜짝 놀라 있을 뿐이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티가 우리 대신 혼이 나고 코피까지 흘리며 사과를 하다니. 우린 그만 참지 못하고 다들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고 말았다. 티네 엄마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진 알 수가 없었다. 곧이어 그 자리에 모인 아이들의 집이랑 학교에 전화를 했다. 모두의 어머니와 형제가 있는 집은 형제 자매까지 모두. 1시간 정도 걸려서 모든 이들이 모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현청에까지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그 후로 1시간 정도가 더 지난 후 티와 같은 옷을 입은 20세 남짓 돼 보이는 여자가 도착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꽤 많이 뺏겨버렸네요. 서두릅시다. 그렇게 말했다. 이미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린 그저 엉엉 울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엄마도 울고 있었기에 그 상황이 더더욱이나 무서워졌다. 아마 불제였으리라 싶지만
TV로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여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정좌를 한 채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이 난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더니 귀 안쪽이랄까? 머릿속에서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신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시간상으로는 10분 정도였을까? 티네 엄마는 우선 이걸로 괜찮겠지만 어머님들은 남아주세요. 그렇게 말했다. 우린 학교로 돌아가 오후 수업을 듣게 되었고 티 역시 같이 학교로 왔다. 선생님에게도 연락이 갔던 모양인지 큰일이었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것도 기억이 난다. 그 다음날부터 티는 마치 사람이 바뀐 것처럼 말을 잃고 어두워져 갔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건네도 그저 무시할 뿐이었고 웃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3개월 후 우린 선생님에게 티가 전학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린 우리 잘못으로 티가 떠나가 버렸다는 생각에 후회로 점철된 나날을 보낼 따름이었다. 그런데 바로 어제 25년 만에 티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에 의해 이전에 티가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우리를 보내고 어머니들만이 남아있을 때 티네 어머니가 25년 뒤에 다시금 여기로 찾아와야 한다는 말을 전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나갔다. 일의 시작은 작년 가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4월 4일에 꼭 집으로 오란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자세한 설명도 없이 4월 5일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휴가를 쓰고 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4월 4일 일을 마친 후 난 이 2시간 반이 걸려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저녁밥을 차려주셨지만 왜 돌아오라고 했는진 말해주지 않았다. 4월 5일 아침 4시 반에 어머니가 날 깨웠다. 나가야 하니까 어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사실 전날 집에 돌아오던 도중 여기서 어릴 적 친구를 만났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날 데리고 간 곳은 역시나 티네 집이었다. 하지만 근처에 이르러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철조망이 쳐져 있던 곳에는 3m는 좁게 돼 보이는 콘크리트 담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가시 철조망이 쳐져 있다. 마치 감옥의 외벽과 같은 모습이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철조망을 만지면 감전된다는 간판까지 그리 세워져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사건 이후로 이 근처로 오는 건 금지되어 있었기에 나 역시 그때 이후로 처음 와보는 것이었다. 길을 따라 걸어가자 철로 만든 문이 나오고 입구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가 이름을 말하자 신분증을 요구했다. 겨우 본인 확인이 끝나고 나서야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 난 이 안 한가운데에 티네 집이 있으리란 예상을 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릴 적 보았던 자갈 섞인 흙바닥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3명의 여자가 어릴 적 보았던 기억에 있는 흰 옷을 입고 서 있다. A군이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첫눈에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 T였다. 난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T에게로 달려가 울면서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때 당시 그 남자아이들이 죄다 모이게 되었다. 다들 생각은 똑같았던지 T를 보자마자 사과를 했다. 무릎까지 꿇은 것은 나뿐이었지만 말이다. 무엇보다도 기뻤던 건 T가 옛날처럼 다시 밝은 모습이었던 점이다. 곧이어
설명이 시작된다. 나머지 두 여자는 T의 어머니와 25년 전 불제를 해줬던 그 여자였다. T를 포함해 3명 모두 평범한 속세의 이름이 아니라 무언가 굉장히 긴 계명 같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를 부른 이유는 이 토지의 해방과 우리들의 수호 영혼에게 공양하기 위해서란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담으로 둘러싸인 이 땅에는 지액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 깃든 악령이 있단 것이다. 땅에 깃든 악령이라. 지방령보다 더 강한 영혼이라고나 할까. 그 땅에 발을 들인 이에게 온갖 불행과 저주를 퍼부어 급사하거나 실종되게 만드는 흉악한 영혼이란 것이다. 그런 지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액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불제를 올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불제는 현에서 의뢰를 받아 T의 어머니가 하고 있던 것이다. 실제로 지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25년이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중에 희생자가 나오면 그로부터 또다시 25년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사람들도 이런 땅에는 육감적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게 마련이겠지만 의식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먹은 경우엔 그마저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다들 T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도 애써 무시했던 것이리라. 다만 검은 안개 같은 것은 아마 환각이었을 것이라 했다. 지액은 그저 슬쩍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감이나 소령에 의한 경고와 공포심으로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이 땅은 기복이 심한 산림지대였다 한다. 하지만 토지 개발이 시작되며 주택가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사 도중 인부 2명이 행방불명되면서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에 실제 공사 도중 고분 같은 것을 불도저로 밀어버렸던 이야기가 있어서 오랫동안 재직했던 공무원이 지액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내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현에서 이 땅을 사들여 불제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지만 25년 전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따로 있었다. 우린 그간 불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만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달랐다. 우리의 수호령이 우리 대신에 지액에게 소멸당했던 것이었다. 25년 전의 불제는 원래대로라면 지액에 의해 해코지 당했어야 할 우리 대신에 수호령을 바치기 위한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다. 모든 설명이 끝난 후 토지를 지액에게서 해방시키는 의식이 거행이 되었다. 흰옷을 입은 3사람이 바닥에 앉아 다리를 펼치고 묵념을 한다. 뭐라 표현하긴 힘들지만 공기가 변한다고 할까. 지액이 소멸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느껴졌다. 곧이어 수호령에 대한 공양도 이어졌다. 이번엔 우리도 정자를 한 채 묵념을 했다. 공양이 끝나면 자연스레 새로운 수호령이 우릴 지켜준다는 것이었다. 새삼 25년간 수호령도 없이 잘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후 우린 간만에 신나게 떠들어가며 그간 밀렸던 추억을 되돌아보았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T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가 T를 좋아한다는 걸 T도 알아차렸던 모양이다. 그리고 혹시나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교류를 끊었던 것이라 했다. 새삼 그 시절이 떠올라 부끄러우면서도 T가 이전처럼 건강해 보인다는 게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우연히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시부야의 하치공 동상 옆에서 그 옆에 서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도겐자카 쪽에서 꽤 많은 수의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면서 폭주에 나선 것 같았다. 화려한 시부야 거리가 순식간에 소음기를 뗀 오토바이들의 굉음으로 가득 찬다. 하치공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는 얼굴로 그쪽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순간 폭주족 중 한 명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섰다. 그때 파르코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오더니 그만 그 오토바이와 강하게 충돌하고 말았다. 보라색으로 도색한 오토바이는 그대로 뒤집혀서 아스팔트에 부딪혀 흰 불꽃을 튀기며 그대로 20m가량을 미끄러져 버렸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폭주족 옷을 입은 갈색 머리를 가진 남자는 굴러다니는 쓰레기 마냥 교차로에 그대로 쓰러져 움직이질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5분 정도 지나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하치공 주변에서 사고를 지켜보고 있던 대학생 7, 8명이 들것에 실리고 있는 피투성이 남자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죽어버려. 죽어버려. 마치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는 것처럼 손뼉을 치면서 말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이들이 그의 동조에서 모두가 큰 소리로 그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치공 주변은 죽어버려라는 합창이 울려 퍼졌다. 마치 새해 카운트다운이라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뭐라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현장에 나와있던 경찰관이 잔뜩 겁에 질려 긴장해 있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3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내게는 사귄 지 3년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격은 서로 정반대였지만 사이도 좋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함께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소한 일로 싸웠던 어느 날 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면식이 있던 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정신을 차리자 부모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것만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상당 기간 기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부모님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는 이따금씩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병원에서 남자친구를 보고 통곡한 건 외에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얌전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조마조마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런 상태가 이어졌기에 부모님은 일단 회사에 연락을 하고 날 집으로 데려왔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서 말을 건네면 대답도 하고 밥도 조금이나마 먹긴 하는데 분명히 어딘가 멍한 느낌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빈 느낌이랄까? 현실과 한참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한번 잠이 들면 깊게 주무시기에 한밤중에 내가 방에서 뭘 하고 있는진 잘 몰랐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연히 잠을 자다가 깨서 방 앞을 지나갈 때면 되게 컴퓨터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무튼 뭐라도 할 기운이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고. 그런데 사고제를 목전에 둘 무렵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요새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조금 말하기 힘든 기색으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휴, 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한데 우리 아이한테 전하실 말이라도 있으신가요?
전화를 받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전날 밤 죽은 남자친구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이런저런 물건들을 정리하며 울컥 치밀어 오르는 생각들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뚜뚜 하고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가 싶어 주변을 살펴봤더니 남자친구가 쓰던 노트북에서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켠 적도 없는데 소리가 나는 게 이상하다 싶어 열어봤더니 스카이프가 켜져서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통화 상대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곧 끊어졌다고. 그렇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통화 이력을 열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부터 하루 종일 내가 전화를 건 기록이 쫙 나오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셔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하신 것이었죠. 컴맹인 우리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듣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언제나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내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고 화면을 살폈다고 합니다. 한밤중이니 방 안은 깜깜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만이 빛이 났다고 합니다. 난 깜깜한 방에서 그저 멍하니 마우스를 누르고 있었답니다. 화면에는 스카이프가 켜져 있고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기에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가 끊어질 때마다 다시 전화를 걸기를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던 겁니다. 아버지는 소름이 끼쳐서 날 데리고 나와서 거실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고함을 쳤다고. 그러자 제가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는 절 붙잡고 간곡히 더 이상 그는 이 세상에 없다고, 이대로 있으면 너까지 죽는다면서 울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무언가를 이해한 것인지 내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다 보니까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그렇게 통화를 하기도 했고 남자친구는 워낙에 박식한 사람이라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괴담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올리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라곤 분명 꺼져있던 남자친구 노트북이 혼자 켜져서 내게 전화를 했었다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내 계정을 살펴봤더니 확실히 통화 이력은 남아있었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계속해서 죽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내 모습과 남자친구 계정에 찍혀있던 통화 이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실감했달까. 제멋대로인 해석이지만 그에게서 걸려왔던 전화는 그저 죽은 자신의 그림자만을 쫓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던 남자친구가 사고제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합니다. 끝까지 걱정을 끼치고 신경 쓰게 하는 한심한 여자친구를 위해서 말이죠. 단순히 노트북의 오작동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의 무덤에 성묘하러 갔을 때 마음껏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쓸데없는 첨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난 그와 싸우고 잔뜩 화를 낸 다음 사과조차 못한 걸 지금까지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이제야 난 겨우 그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옆에서 날 계속 지지해줬던 친구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고백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글로나마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길고 시시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 내 고향은 예로부터 이어진 불황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까지도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불황민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는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른들 세계의 이야기라 어렸던 나는 차별 같은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는 어느 동네에 사는지 상관없이 금세 친해지기 마련인데다 어른들도 나름 죄악감이 있었던지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하기를 꺼렸으니까 말이죠. 평소에는 차별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 동네 녀석들은 난폭한 놈들 뿐이야.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거라. 이런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A 동네는 해안가에 있는 이계동을 일컫는 말이었고 확실히 다른 동네에 비해선 양아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난 A 동네에 사는 Y라는 친구와 사이가 좋아서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놀러 다니곤 했죠. 당시 우리는 낚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Y네 집 근처가 바로 바닷가였기에 자주 Y네 아버지 낚싯대를 가져다가 좋은 목에서 낚시를 하곤 했죠. 그런데 이 Y네 아버지가 무척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놀러가면 언제나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근육질인 몸에 머리는 스님마냥 짧게 민 채였죠. 언제나 무언가를 째려보는 것 같은 눈을 하고서 말이죠. 성격도 겉모습처럼 무서운 데다 다혈질이라 Y네 집에서 둘이 떠들기라도 하면 금세 시끄럽다. 이딱칠알. 이렇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곤 했습니다. 어린 내게는 무섭게 짝이 없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랬기에 Y는 언제나 아버지 낚싯대가 고장나지 않도록 신경을 쏟아 조심스레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Y랑 둘이서 바닷가 인근의 숲에서 낚시를 할 만한 장소를 찾고 있던 중 오래된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무척이나 작은 터널이라 길이는 고작해야 5m 정도였을 겁니다. 그 안에는 쓰레기가 투성이었죠. 그렇게 어슴푸레한 터널을 나오자 그 앞에는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미가 보였습니다. 우린 비밀기지로 삼을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잔뜩 신이 나서 터널 안에 짐을 두고 낚시를 시작했죠. 하지만 한동안 시간이 흘렀음에도 물고기는 전혀 잡히질 않아 우리는 슬슬 실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쪽에서 좀 잡히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난 노인에게서 나는 악취에 무심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백발성성한 노인의 머리카락은 기름기 투성인데다 주름투성이인 피부는 거무스름했죠. 노인은 나른한 듯 입을 다물고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우리 짐을 들고 있습니다. 난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무서워서 굳어 있습니다. 옆에서 Y도 겁에 질린 것 같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그거 저희 짐인데요. 역시 그렇구나. 내 집에 있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무척 쉬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표정했던 얼굴을 움직여 웃음을 띄웠습니다. 저런 곳에 던져두면 누가 훔쳐간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짐을 우리 곁에 두고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와 Y는 짐을 껴안고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이상한 할아버지는 이제껏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누구지? 우린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찌됐든 집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노인이 산다는 그 터널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쭈뼛거리며 조심스레 터널 안으로 들어섰죠.
어슴푸레한 터널 안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살금살금 우린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사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출구에 발을 들이려는 그 순간 갑작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늦었으니까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자 난 갑자기 호기심이 솟아납니다. 저 할아버지 이 터널에 사는 거가? 몰라. 한번 물어보자. 할아버지 이 터널에 사는 거예요? 그래, 언제부터요?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째서? 옛날에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았다. 벌로 터널에 사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쫓아진 게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쓸쓸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서 돌아가라.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할 게야. 그리고 위험하니까 여긴 다시 오지 말거라. 예. 하지만 우리는 다음날도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왠지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곤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귀찮은 듯 우리를 대했던 할아버지도 점차 우리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림자 밟기나 종이접기 같이 우리가 모르던 놀이도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할아버지를 톤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놀러가곤 했습니다. 톤 할아버지는 환타를 좋아해서 우리가 환타를 가져다 주면 소중하다는 듯 양손으로 붙잡고 천천히 마시곤 했죠. 다음에는 다른 맛 환타를 가져다 줄게요. 고맙구나. 그런 관계가 2달 정도 이어졌을 무렵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톤 할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던 도중 Y는 장난을 치며 등에 쥐고 있던 낚싯대를 칼이라도 된 것 마냥 휙휙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힘차게 휘두른 순간 Y는 앞으로 휘청하고 넘어져서 그만 낚싯대가 반으로 휘어버리고 말았죠. Y는 얼굴이 새파래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한테 맞아 죽을 거다. 아, 어떡해. 그렇게 계속 뇌내면서 말이죠. 난 흐느껴오는 Y의 부탁에 같이 Y네 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리러 갔습니다. 반으로 접혀버린 낚싯대를 보자 Y네 아버지 얼굴은 얼어붙었고 눈은 새빨개졌습니다. 마치 바람이 들어갈 때 들어가 빵빵해진 풍선이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Y네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잔뜩 화를 눌러가며 평소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한 짓이야 이거? Y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난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 네가 한 짓이냐? 그러자 Y의 아버지는 고함을 치며 Y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어올려 충혈된 눈으로 째려보는 것입니다. 대답하라고! 톤 할아버지가 했어. Y는 흐느껴 울면서 가냘픈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뭐? 톤 할아버지가 누구야? 바닷가 터널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랬어. Y의 아버지는 Y의 머리채를 놓고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오야마 카라범 그 새끼.
Y의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삽을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Y는 소리 높여 울 뿐이었죠. Y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두 번 다시 터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린 무서워서 톤 할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야 마침내 우린 터널로 향했습니다. 사과를 드릴 생각에 환타를 잔뜩 사들고 말이죠. 하지만 톤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텅 빈 터널은 쥐중긋 조용하고 톤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돗자리만이 깔려있을 뿐이었죠. 우린 거기 앉아 할아버지가 오기를 잠시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린 환타를 두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날 다시 터널을 찾아갔지만 톤 할아버지는 역시 없었습니다. 어제 두고 갔던 환타는 그 자리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난 갑자기 불안해졌죠. 터널 안에 여기저기 보이는 검붉은 얼룩이 마치 톤 할아버지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Y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미안해요. 미안해요, 톤 할아버지. 그 후로 점차 난 Y와도 사이가 멀어졌고 톤 할아버지 역시 두 번 다시 만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후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문득 옛날 터널에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A 동네에 오야마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 가족이 다 같이 분신제사를 하려고 했다더라. 집에 불을 질렀는데 아내랑 딸은 죽었고 정작 오야마 씨는 살아남았던 거야. 그때 지른 불이 옆집에 옮겨 붙어서 큰 사고가 났던 탓에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한테 쫓겨났었지.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터널에 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A 동네 사람들은 진짜 못돼 먹었다니까. 이것으로 내 이야기는 끝입니다. 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난 아직도 모릅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쫓겨나 지금도 건강히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만 애매한 기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 Y의 아버지가 가져갔던 삽이 Y네 집에서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Y가 울면서 외쳤던 미안해요라는 말의 의미를 말이죠. 친구 A와 B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A는 대학에 간 후 아파트를 빌려서 자취를 시작했죠. 그렇게 자취를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슬슬 눈이 내릴 쯤 초겨울 깊은 밤, A는 방에 불을 켜놓고 잠깐 편의점에 갔습니다. 새로 나온 잡지를 서서 슬쩍 넘겨본 후 음료수를 사서 집으로 돌아온 때였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 반.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 화면을 봤더니 친구인 B였습니다. A와 B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라서 종종 서로 책을 빌려주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 대학에 진학한 A와는 달리 B는 다른 도시 전문 학교로 가서 그 후론 관계가 소원해져 있던 터였습니다. 그랬기에 왜 하필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한 건가 싶어 A는 당황을 했죠. 하지만 간만에 친구가 전화를 했으니까 A는 그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B냐?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야? A지. 너 지금 어디야? 아직 편의점이야? 갑자기 절박한 목소리로 B가 물어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편의점인 건 어떻게 알았어? 혹시 너 이 주변에 있냐? 아직 밖이지? 방에 안 들어갔지? 그럼 절대 들어가면 안 돼. A는 난데없는 B의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벌써 집으로 들어왔기에 뭐 어쩔 도리도 없었습니다. 나 벌써 집에 들어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벌써 들어간 거냐? 부탁이야. 내 말 믿고 빨리 거기서 도망쳐. A가 당황해하고 있자 B는 더욱더 기묘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방 안에 책장 있지? 거기 뭐 달라진 거 없어? 책이 2권 떨어져 있지 않아? B의 말에 책장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확실히 2권의 책이 책장 근처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A는 더더욱이 혼란스러워졌죠. 대학에 오고 2년 넘게 얼굴도 못 본 B가 어떻게 내 방 모습을 알고 있는 거지? 하고 말이죠. 혹시 거기 떨어져 있는 거 K 잡지 11호랑 회색 양장본 책이야? B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책장 근처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보였으니까 말이에요. 역시 내 말 맞구나. 어쨌든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해. 기분이 나빠진 A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처럼 그대로 방에 불을 켜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편의점 말고 문을 열었던 가게도 없었기에 A는 한동안 걸으면서 B와 통화를 계속했죠. 야, 비야. 너 내 방에 온 적 있어? 네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 하지만 네 방에 들어갔었어. 무슨 소린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긴 할 텐데. 그리고 B는 금방 전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B는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심야의 주택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에 B는 놀라면서도 이것이 꿈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눈앞 건물에서 A가 나오는 것입니다. B는 오랜만에 A를 본 게 반가워서 말을 걸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A를 보며 B는 다시금 꿈이라는 걸 납득했다고 합니다. A가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B는 갑자기 A의 방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금방 나온 아파트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온 적 없는 곳인데 어째서인지 B는 A의 방이 어디인지 바로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층 복도 안쪽에서 3번째 방. B는 응당 잠겨 있어야 할 문을 가볍게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오른쪽으로는 세탁기가 보이고 그 앞에는 왼쪽 편으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안쪽에 있는 방에는 불이 켜진 채입니다. 방 가운데 있는 코타츠가 있고 왼쪽 벽에 침대가, 오른쪽 벽에는 책장이 보였습니다. 참 A다운 방이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A는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방의 위치나 집안 가구의 배열까지 정확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B는 책장을 그렇게 둘러보다가 고등학교 시절 서로 책을 빌려주던 그런 추억이 떠올라서 책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 잡지 11호로 벌써 나왔구나. 이 회색 책은 소설인가? 하고 말이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2권의 책을 손에 든 순간 B는 등 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그 책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책장 옆에 있는 흰 벽에서 여자의 얼굴이 솟아나 B를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긴 머리카락을 반으로 갈라 이마를 훤히 드러낸 얼굴이었죠. 표정 하나 없이 벽 색깔과 똑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채로 B는 순간 가면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그 여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B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질문을 받은 순간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여기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말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무뚝뚝한 것이었지만 B는 그걸 그저 들었을 뿐임에도 죽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난 당신을 그 여자가 무엇인가 말하려는 그 순간 B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의 입을 양손으로 막았습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괴상한 감정이었지만 더 이상 이 여자가 말을 하게 두면 안 된다는 그런 직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묘하게도 온 힘을 다해 세게 누르고 있는데도 양손에 전해지는 감촉은 그것이 사람의 피부인지 벽인지 전혀 분간이 되질 않았다고. 여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그저 B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B는 필사적으로 여자의 입을 누르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녀석의 입에서 손을 떼면 난 꿈에서 깨는 걸까? 아니, 애시당초 지금 이건 꿈속이 맞긴 한 건가? 만약 이 녀석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신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B는 그렇게 반쯤은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리고 혹시 A 역시 이 녀석한테 벌써 살해당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입을 막고 있던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희미하게 눈썹을 찡그려서 B를 가볍게 째려보는 것입니다. 왜 표정이 바뀐 건지 B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선 공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외라는 표정이랄까, 조금 곤란해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싶어서 B가 당황해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목덜미를 잡아 끈 것처럼 뒤로 몸이 넘어가더랍니다. 그리고 입을 막고 있던 두 손이 풀려납니다. 그 순간 여자의 입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B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대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힌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정신을 차린 B는 자기 방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자기가 뭘 겪은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B였지만 혹시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가 걱정되어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책장 앞에 자신이 떨어뜨렸던 책이 있다는 걸 A에게 듣고는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신해서 방에서 도망치라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B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A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 나왔을 때 B가 곁에 있었다고? 그리고 내 방에서 이상한 체험을 한 뒤로 돌아갔다는 건가? 2년 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방에 정말 이상한 것이 있는 걸까? A는 일단 B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아침까지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뒤 날이 밝았고 길거리에 차와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할 무렵 A는 마음을 굳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커튼이 쳐져서 깜깜했습니다. 현관에 불을 켜고 책장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스레 방에 불을 켠 다음 A는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방에서 나올 때 B의 급박한 목소리에 놀라서 방에 불을 켜놓고 나갔을 텐데 하고 말이죠. 결국 2달 뒤 A는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하기까지 2달 동안 A는 책장 위에 늘 소금을 올려뒀었고 그 사이 이상한 일은 딱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B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고 몇 번 연락하려 했지만 B 쪽에서도 이상한 일을 겪은 탓에 연락을 피하는 바람에 결국 예전처럼 또다시 소원한 사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한 후에는
B에게서 연락이 온 적도 없고 A 역시 아무 일 없이 평범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A와 B에게 들은 기묘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난 대학을 졸업한 후 A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B에게 전화로 확인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엮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둘 모두 현재는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B는 당시에 워낙 충격이 커서 A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던 것이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는 뒷말을 남기게 되죠. 과연 A의 방에 정말 무엇인가 있었던 걸까요? B는 정말 꿈속에서 A의 방으로 찾아갔던 걸까요? 뭔가가 있었다면 어째서 B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애시당초 A와 별 연락도 없이 지내던 B가 왜 끌려들었던 걸까요?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만 그 아파트는 학생들에게 워낙 인기가 좋은 곳이었답니다. 지금도 분명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 방에서 살고 있을 거라 A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집안 분위기가 왠지 좀 이상해. 남편도 영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러며 상담을 해왔다. 얼마 전부터 친구네 집에서 온갖 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분명히 집안에는 그 친구 혼자뿐인데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방 안을 가로지르는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보였다는 것이다. 이 정도 선까진 친구도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괴 현상은 점차 그 도를 더해가서 한밤중에 친구의 귓가에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집 2층 베란다 창문 안쪽에서 커다란 손바닥 2개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손바닥을 목격한 그날 밤 친구는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졌다.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려 떨어졌던 것이었다. 이 정도까지 되자 뭘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친구의 소개를 받아 영능력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집으로 불렀다고 한다. 뼈가 부러진 지 일주일 정도 후 영능력자가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는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집안에는 생명이 있어. 하지만 그 생명은 다시 둘이 만들어낸 거야. 당신 둘이 만들어낸 거라고. 당신들 최근 1년 사이에 인연을 끊은 친구가 있지. 그 사람의 험담을 계속 떠벌려서 당신들이 가진 증오가 이 생명을 만들어낸 게야. 둘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이 맞았던 것이었다.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지. 생김새는 당신들이 그리도 미워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겠지만 그 실체는 당신들 마음 그 자체인 거야. 그게 영체화되어서 당신들에게 직접적인 해까지 끼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불제를 올려줄게. 하지만 당신들이 그 증오의 마음을 버리질 못하면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야. 그렇게 불제를 올리는 동안 한 명은 등이 또 한 명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한다. 불제 이후 모든 괴 현상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한다. 자기 자신들의 증오가 자신을 억눌려 괴롭힌단 말에 아연실색했지만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날 찾아와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